안녕하세요. 1호타 17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설가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찬희쌤입니다. 요새 마돈나님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얼굴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아닌데 오늘 아침 녹음이라 힘든 건데. 아 그렇구나. 옛날에 왜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더블 캐스팅 시스템이었는데 그렇죠. 캐스팅이라 그러나 더블 앵커인가? 예. 어쨌든 한 분이 이제 계속 사회자를 할 수 없게 돼서 코알라님이 한 1년도 못 하셨죠 아마. 네. 그 용해인 의원이 의원으로 있는 기본소득당의 당 대표가 되셨어요, 코알라님. 아 이번에 되셨군요. 네, 당 대표님 그러더니. 네, 되셨어요. 당 대표님을 사회자로 계속 모실 수도 없고 그래갖고 제가 마돈나님이 요새 한 달 내내 사회를 하느라고 아주 감사합니다. 예. 아유 뭐 감사까지야. 일단 뭐 구멍을 메꾸는 역할인 거고요. 뭐 곧 구해지면 또 이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겠죠. 사실 마돈나님도 굉장히 바쁘신데 저와 함께 이제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를 같이 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이제 녹색당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이제 비대위 안이 혁신위로 이제 귀결이 돼서 혁신위원을 지금 이제 모집 중에 있거든요. 자원을 하고 추천을 받으면 혁신위원이 되게 돼 있는데 마돈나가 이제 또 혁신위원을 하겠다고 출사표를 좀 던졌습니다. 그래서 마돈나가 앞으로 일복이 터졌습니다. 그래갖고 앞으로 행보에도 많은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돈나라고 치면 근데 안 나오는데. 안 나오죠. 네, 최영선입니다. 아니, 뭐 여하튼 제가 권력 의지가 없는데 어쩌다 보니 막 대표도 되고 녹색당 혁신위원 신청도 했는데요. 여하튼 지금 정의당도 혁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고 있고 녹색당도 이제 혁신위가 곧 구성이 될 거예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래도 정의당이나 녹색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정의당 혁신위원장 최근에 오마이뉴스 인터뷰 보니까 참 그 친구 마음에 들더군요. 아 그래요? 정혜영 대처던데. 그래서 일단 인터뷰는 되쳤어. 아 그래요? 더 지켜보고 봐야겠지. 잘 돼야죠. 네네. 마돈나도 대차입니다. 설가타님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네,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행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최종 결과가 지난 5월 6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비 결과는 2019년 2월 8일에 발표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1호타 174회에서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배경, 설계, 결과, 평가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이제 뭐 지방으로 교육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면 제가 몇 년 전에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이게 교육 때마다 조금씩 꺼내면 그게 멍미 막 이랬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난 후에 재난지원금을 경험하시고 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 얘기했던 거 이런 거야? 이런 거였어?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되게 뿌듯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김찬희 TV도 이번에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랑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특집을 다루셨는데요. 찬희 쌤이 먼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마침 또 김찬희 TV 며칠 전에 했는데요. 스위스 국민투표는 이제 부결됐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싫어하는 분들이 이 부결됐다는 거 정말 몇 번 맨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2016년 한 스위스 국민투표가 핀란드 인근 나라인 핀란드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우리가 기본소득 스위스 기본소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언론이 이제 퍼뜨리는 게 있는데 국민들이 300만 원 기본소득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00만 원 기본소득인가 아닌가는 국민투표 내용이 없죠. 국민투표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도입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개정을 요구한다. 요거에 대한 국민투표고 사실 헌법 안에 이 기본소득을 넣는다는 건 이게
어마무시한 투표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헌법은 안 따르면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스위스 최초의 공론화가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참 어마무시한 운동을 한 건데 그러니까 헌법에서 음. 생존권 정도를 보장하는 음. 문구가 들어가는 건 일반적이지만 그렇죠. 네. 기본소득 자체를 세계 보장한다라는 최초예요. 게 헌법에 가장 최상위법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하기 전에는 스위스 내 국민 3% 정도가 기본소득을 지지했는데 네네. 이게 투표 결과는 23%가 지지하는 걸로 나와서 실제로 한 친구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 네. 바깥에서는 그냥 부결됐다. 스위스도 부결한 걸 왜 우리가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네네. 300만 원은 너무 뭐 많아서 거부했다고 한 사람들이 있고. 국민들이 합리적이었다. 합리적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어. 퍼뜨려서 제가 김선희 TV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다를 기회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보다 한 해 전, 국민투표하기 전 한 해 전에 핀란드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2015년 선거에서 들어선 중도 우파 연립정부가 생겼는데 당시 중앙당 센터 파티죠. 중앙당의 유아시필레가 이제 총리로 있는 연립정부가 탄생했고 그 연립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을 착수하기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2016년 스위스 국민투표와 같은 해죠. 핀란드 사회보험국 또는 사회보험청인 켈라에 있는 그 유명한 올리칸 가스 네. 우리나라도 여러 번 왔죠. 이 사람이 총괄 책임을 맡아서 이제 이걸 진행하게 됐고 그래서 2016년에 핀란드 의회에서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바야흐로 2017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핀란드라는 나라가 음. 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북유럽 국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모범적인 복지국가로 유명한 나라고 유명하죠. 우리도 네. 복지 정책과 관련돼서 비교할 때 늘 이제 회자되는 국가인데요. 네가 가라 핀란드 뭐 네네. 유명하죠. 아닌가 하와이인가? 아, 네네. 하와이죠. 네네. 그러니까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 그리고 이제 막다른 지점에 부딪힌 그 지점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핀란드는 언제부터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앞장서서 건설해 왔으니까 뭐 문제점도 제일 빨리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이미 복지 정책 잘 되고 있는데 기본소득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라는 그러네요. 궁금증이 좀 있어요. 좋은 질문 네. 같아요. 네, 2015년에 집권한 연립정부에서 단기간에 강력하게 추진을 했죠. 그래서 2017년부터 기본소득 실험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70년대요. 저 태어나기 전부터. 예. 전 태어났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그때 기억이 나네요. 네. 아, 자, 네, 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는 시민임금, 음해소득세, 보장 최소 소득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이 함께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기본소득이 핀란드 내에서 우세한 용어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용법의 변화는 기본소득의 목적 그리고 사회적 목표를 이해하는 것에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핀란드에서의 토론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보호 시스템들을 좀 간소화하는 것 그리고 사회보호 시스템들의 커버리지를 향상시키는 것 커버리지 보상 체계. 네, 얼마나 보장을 잘 넓게 잘 하느냐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최소 생계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사회권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70년대, 80년대 이런 토론이 나올 정도면 정말 앞서간 나라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유신 독재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참. 그렇죠. 일반 독재 싸우고 있었는데 참 선진국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본소득은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은 대개 활성화 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내재한 인센티브 덫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습니다. 그럼 1970년대, 80년대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에서 사회보호 시스템 강화의 방안으로 논의되던 기본소득이 90년대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좀 그랬네요.
좀 논의의 틀이 이동한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네, 이러한 변화의 한 배경으로서 핀란드가 스웨덴 등의 주변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을 들 실업률이 수가 있었구나. 있겠습니다. 복지국가의 문제 많이 나오는 얘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죠. 뭔가 네.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네. 뭐 그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그것과 거의 비슷한 또는 그것의 하나로서 얘기되는 게 이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새로운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서 기본소득이 좀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동 의욕을 좀 더 고취시키고 네.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활성화 정책으로 네, 그리고 기본소득을 해보자. 일자리를 또 매칭시키고, 매칭시키고. 예, 뭐 네. 이런. 그러니까 예. 90년대 핀란드가 경기 침체가 있었구나. 실업자가 얼마나 늘었나요? 아, 네. 1990년대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1990년에는 실업률이 3.4%였는데 1993년에는 17.7%로 급증. 3년 사이에 너무 어마어마하다. 헉. 네. 이 친구도 또 실업률 같은 거 수치 조작 같은 거 안 할 테니까 장난을 안 칠 테니까 제대로 진짜 드러났겠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2018년 경에도 실업률은 7.2%였고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좀 뭐 스웨덴이나 주변국에 비해서 실업률이 좀 상대적으로 높고 장기 실업의 문제도 좀 높고 그것이 또 실업급여 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장기 실업에 더 오래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논의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게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고 또 실업급여나 이런 부분들도 잘 돼 잘 돼 있으니까. 있을 테니까 네.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럼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랬다는 배경이 있고 그럼 21세기 들어서 핀란드의 기본소득 논의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핀란드 내에서의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급여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목표는 새로운 형태의 활성화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보고자 한 것이었는데요. 즉 관료주의를 줄이면서도 더 큰 노동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방법들을 좀 식별하기 위해서 한번 실험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빈곤의 덫과 관료주의를 동시에 줄이면서도 사람들이 일할 유인은 또 제고시키는 그런 실용적인 정책 중 하나로서 기본소득을 프레이밍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2010년대 전 세계 기본소득 논쟁의 주된 배경이 바로 뭐 자동화라든지 기술적 실업에 대한 4차 산업혁명. 우려였습니까? 그런데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주요 동의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논의의 그 흐름이 전혀 다르네요, 진짜 핀란드. 우리 이거로부터 시작한 기본소득이 없는데 한국은. 네. 그리고 이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중앙당의 지도자 유아 시필레죠. 유아 시필레는 이미 2012년에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좀 오래됐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2015년에 집권을 하니까 이것을 기본소득 실험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핀란드 얘기를 들어보니까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제 운동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역사들을 보면은 사실은 살기 어려운 그러니까 되게 힘들고 그 생존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뭐 데모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달라라고 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운동이 되고 그 운동이 제도화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는데 기본소득은 보니까 어떤 일반 시민들의 요구로부터 시작됐다기보다는 이렇게 정책적 측면에서 먼저 제시하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시민들에게 퍼져서 논의되는 좀 뭔가 이렇게 순서가 다른 복지 정책에 비해서는 좀 순서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설과타님 얘기를 들어보면 2017년도에서 18년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목적 자체가 기본소득이 어떻게 더 일할 동기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는 데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의 이런 동기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동기랑은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요. 네, 그렇죠. 일할 동기를 더 유발한다 그러면 이상한 대가리죠 그거는. 큰일 나죠. 근데 그게 중앙당만 갑자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이 논의된 주요한 방식이었다는 것으로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차인선 핀란드에는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정당이 중앙당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쨌건 이게 이 중앙당이 노동 요인 효과로서 기본소득을 고려했다는 게 기본소득에 대한 정당한 취급 방법이 분명히 아닌 거를 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네. 실업자 폭증이라는 핀란드 상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더 일을 시키게 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이 활성화 정책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거는 좀 이상한 생각인 것 같고요. 어쨌건 간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지만 핀란드에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꽤 있고요. 정당들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는 1990년대. 그래서 아까 이제 중앙당인 센터 파티가 있고 네. 핀란드의 녹색당은 이름이 녹색연맹입니다. 그린 리그, 녹색연맹, 그다음에 청년 핀란드인 당, 그다음에 핀란드의 좌파 정당인 좌파동맹 이런 정당들이 다 기본소득을 강령으로 하거나 정책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정당들이고요. 기본소득에 관해서 이제 녹색연맹, 핀란드 녹색당이 부분 기본소득 모델을 정당 플랫폼의 일부로 도입한 게 2007년이고요. 그때부터 확고하게 녹색연맹의 정책으로 딱 자리 잡게 되었고 또 좌파동맹의 경우는 2011년 독자적인 누진적 또 진보적 부분 기본소득 모델을 발표해서 이렇게 많은 정당들이 기본소득에 관심이 이렇게 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과거의 논쟁과 좀 차이가 나는 점은 완전 기본소득 모델하고 부분 기본소득 모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필요한 세제 개혁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세제 개혁을 해야 이런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게 됐고 아무래도 이제 좀 전에 이제 마돈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내 정당이 논의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실용적인 정책 제안 중심으로 이상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네네.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논의가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전 기본소득보다는 부분 기본소득 제안이 정치적 담론에서도 공중의 담론에서도 우세하게 된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이해가 되네요.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예. 완전 기본소득이라면 뭐 충분한 기본소득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full basic income이죠. 예. 그럼 부분 기본소득은 액수가 좀 부족한 네, 맞습니다. 기본소득 말하는 예. 거네요? 가끔 착각을 하셔갖고 이제 청년 기본소득이니 장애인 기본소득이니 농민 기본소득이니 이걸 부분 기본소득으로 저도 잘못하지- 그렇게 예. 지금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범주형 기본소득, 범주형? 카테고리컬 베이직 인컴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부분 기본소득은 정확하게 full의 반대말. 차지하는 부분이다. 한국말과 영어는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다 차지 못한 기본소득, 그러니까 부족한 기본소득, 작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부분 기본소득을 한다. 이번에 한번 다시 개념 그러니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에서 충분성에 대한 얘기군요. 네네, 이거는. 그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정책적으로 당장 도입하는 걸 얘기하게 되면 네네. 당연히 부분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밖에 없고 녹색당과 좌파동맹이 전부 다 그랬다는 거죠. 완전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액수인가에 대해서 정설은 없어요. 네. 이제 유명한 빰빠레스가 네. 자신의 유명한 책 21세기 기본소득 한국에서는 그 책에서 GDP의 25%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적이 있고요. 한국 기준으로 보면 모든 국민에게 월 78만 원 정도입니다. GDP의 25% 상당한 액수죠. 그렇죠. 4인 가구면 얼마일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사람당 78%니까 여기에 완전 기본소득 수치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합의된 결론은 아닙니다. 네네네. 그렇게 좀 이해해 근데 주시면 기준이 있으니까 네. 상상은 할 수 있어서 그렇죠. 좋네요. 우리는 이제 상상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네네. 우리 정책 기반자가 아니니까. 예. 거기까지 한번 달려가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이렇게 좀 4개 정당이나 음. 기본소득에 이제 관심이 있다는 것이 되게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런 정당들이 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점들은 조금씩 다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겠죠, 조금씩. 예. 네. 근데 이런 정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정당도 있지 않을까요? 네, 혹시? 그렇죠. 지금 제가 찬성하는 정당을 몇 개 얘기했는데 네. 이 특징이 있어요. 중앙당하고 청년 핀란드인당. 음. 청년 핀란드인당은 지금은 없어졌다 그러네요. 요 두 정당은 중도파 또는 중도우파. 녹색연맹은 중도에서 중도좌파예요. 그다음에 좌파동맹은 좌파예요. 그러니까 우파부터 중도파 좌파까지 다 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종인이 미통당이잖아요. 네. 김종인이 기본소득 딱 지지하니까 바로 페이스북에서 야 김종인이 하는 건데 그거 야 그지 같은 정책이라면서 벌써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이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김찬희 TV에서도 얘기했는데 새로운 혁신적 아이디어는 기존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로질른다. 멋있는 네. 말입니다. 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구 정치적 스펙트럼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죠. 옛날에 요당하고 요당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 고별로 딱 갈라져. 그러면 낡은 아이디어잖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때 한국에서 기본소득 대회 했었을 때가 네, 네. 2016년입니다. 2016년입니다. 2016년에 김종인 씨가 제가 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김종인 씨 그때부터 예, 예. 지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왜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은 갑툭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소득에 이미 관심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2016년대 그 기본소득 대회 때 정치인 중에 몇 명 안 왔는데 맞습니다. 그분은 또 참석을 예, 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얘기할 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적 구도를 보면서 네. 어느 진영에 속해 있냐 이런 거로 보면 이거는 낡은 사고 방식이고요. 네. 기존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어떻게 가로질러서 이것이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운동과 정치적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사실 새로운 세상의 이 어떤 바로미터가 있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도 1917년 18년에 사회주의에 대한 인심 네, 10년 전 얘기 100년 전 얘기네요. 인기도가 막 늘어날 때 당시 문헌을 보면 이광수, 주요한, 네. 박은식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와 러시아 혁명을 지지합니다. 네. 그게 새로운 세상이죠. 그때는 말하자면 지금 와서는 이게 그런 면이고요. 질문이 옆으로 좀 빠졌는데 네. 반대자들도 그래요.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어요. 대표적인 중도 좌파인 3인당. 네. 지금의 집권 연립정당을 이끌고 있죠. 예, 정당이 맞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주도 정당이 지금 2019년 선거 때 또 중도 우파를 대표하고 있는 국민연합당. 지금 이 두 정당이 사실은 의석이 제일 많아요. 이들이 대표적인 기본소득 반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성도 네. 좌우파가 다 있고. 좌우파가 다 있고 네. 예, 반대도 좌우파가 다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런데 3인당하고 국민연합당이 현재 여당 야당을 이끄는 정당이잖아요. 예. 그러면 꽤 세력이 큰 정당이라는 네, 얘기인데 좌파 우파의 대표 정당입니다. 예.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녹색연맹 좌파동맹보다는 힘이 셀 거 아니에요. 딱 봐도 이름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떻게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정당들이 이렇게 강력한데 핀란드 의회에서 기본소득 실험안이 통과되었을지 네, 네, 이유가 여러 가지가 궁금하네요. 있을 텐데요. 한편에서는 비록 우파연합정당에서 핀란드인당, 지금은 이제 청색미래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데요. 우파연합정당에서 이제 핀란드인당과 국민연합당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거나 적대적인 그런 정당이긴 하지만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된 거죠. 왜냐하면 기본소득 실험의 목표가 아까 얘기했던 좀 좋은 목표라기보다는 고용 활성화에 주요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우파 정당이 기본소득은 반대하더라도 그래 고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지 네. 이 정도에는 동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넘어서지 않게 실험을 할 것이다. 누가 중앙당이 이거에 대한 믿음이 동료 우파 정당으로서의 국민연합 정당이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다른 한편 이제 또 녹색연마가 좌파 동맹은 이제 어떤 의문을 제기했냐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당인데 실험 설계가 문제가 많다.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설가트님이 많이 말씀해 주실 텐데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또는 25세 미만은 빠진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지적을 했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어요. 근데 이제 비판적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입장이 난처한 거죠. 기본소득은 지지하는데 실험을 하지 실험 설계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은 실험을 네네. 해보자 그러고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은 실험을 이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고 이런 식의 어떻게 되다 보니까 강경하게 좀 실험의 어떤 설계 패러미터에 대한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실험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또 완강하게 반대하기 좀 어정쩡한 이런 문제에서 사실 압도적 다수로 실험이 법안이 이제 의회에서 통과되게 됩니다. 네. 되게 좀 궁금해지네요.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기본소득 실험으로 이어진 수십 년간에 걸친 핀란드 내 기본소득 논의의 내용도 들었고 그리고 기본소득 지지 정당 그리고 기본소득 반대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저는 바로 실험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녹색연맹과 좌파동맹이 강경하게 반대했다는 실험 설계 내용이 뭐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그 설계에 대한 그 내용들과 그리고 과정들이 어떤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2015년 가을에 총리실에서 2년간의 기본소득 실험에 2천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설계 연구로 공모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핀란드 사회보험청 그러니까 켈라의 연구처가 주도하는 연구자 컨소시엄의 연구가 맡겨졌습니다. 아, 공모로 딴 거군요. 그냥 시킨 게 아니구나. 네. 이야, 신기하네요. 예. 네, 그래서 올리 칸가스 교수가 이끄는 연구 컨소시엄은 4개의 서로 다른 옵션들을 제시했었는데요. 완전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음해소득세, 참여소득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 실험 법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회보건부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고요. 2016년 8월에는 노동조합이나 뭐 여러 연구기관과 같은 주요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자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이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는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헌법위원회가 기본소득 실험 법안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서로 다른 처치를 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핀란드 헌법의 평등 조항을 위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예. 연구 설계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를 했었고요. 아니 단지 실험일 뿐인데 헌법위원회가 이런 일 선진국이 다르네요. 실험은 원래 다른 처치라는 게 실험이지. 너무 독특하다. 근데 이게 평등의 원리에 어긋난다. 실험조차도 이런 거 배워야 돼 우리가. 네. 사실 이게 이제 사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 급여 수준을 좀 다양하게 하는 그러니까 실험 집단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도 고려를 했었는데 안 되겠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 평등 조항 때문에 사실 그것이 좀 안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이제 실험 자체는 어쨌든 뭐 수용을 하기는 했지만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좀 이 평등 조항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결국 헌법위원회는 누구도 경제적으로 열악해지지는 않을 것이며 이 프로젝트 자체가 사회 전체적으로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결국에는 기본소득 실험 설계를 수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법안은 핀란드 국회의원 200명 중에 170명의 찬성, 그러니까 85%. 압도적인 찬성. 압도적이다. 네, 2016년 12월 20일에 통과가 되고 이제 12일 후인 2017년 1월 1일에 시작이 콩 뽑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부터 몇 년 사이에 그냥 그러네요. 살짝 야 네. 대단합니다. 예. 그러면 실제 실험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실험은 2017년 1월 1일에 시작됐고요.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딱 2년을 한 게 되겠고요. 네. 예비 결과 발표는 2019년 2월에 이루어졌고 최종 결과 발표는 2020년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2018년에 기본소득 실험을 연장하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 안 됐죠. 결국 2018년 중반에 사회보건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고 유아시필레 총리도 결국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연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기본소득 실험을 2년보다 더 길게 연장하자. 실험 기금도 더 투입해서 실험을 확대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때 난리 났었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신문 보도가 그래서 황당하게 네네. 났습니다 그때. 예. 그러니까 네. 한국의 일부 보수 언론은 그래서 지금도 1년 만에 핀란드 실험이 끝났다 막 그러면서 네. 실패했다. 우리 그 기억나죠? 막 실패 진짜. 핀란드 실패해가지고요. 뭐 음. 허핑턴 포스트지 뭐 이런 데서도 나왔던 것 같아. 막. 올해 3월에도 한국경제신문은 핀란드 실험은 1년 하다 끝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8년에 확대 19년에도 더 하자라고 하는 게 안 된 건데 그거를 18년에 마치 안 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 기자는 도대체 한번 찾아보기라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경영 신문이라고 그래도 되는 거야? 한국경제신문. 그러니까 너무나 진짜 그 자식들. 저는 아무래도 네. 설계 구체적 내용이 좀 궁금해요. 음. 뭘까요? 왜 기본소득을 찬성했던 녹색연맹하고 좌파동맹이 문제를 삼았을까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네, 4개의 파라미터들이 핀란드 실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게 뭐 데스비스펠레레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정리한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가 핀란드 실험은 전국 단위로
무작위 통제 실험을 채택한 최초의 기본소득 실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무작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뽑는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그것을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양 집단을 최대한 유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입의 효과를 정확히 식별하고자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랜더마이제이션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을 때 정책의 효과를 잘 식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상황을 좀 복잡하게 만든 중요한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실험이 절반 정도 진행되고 있던 2018년 1월에 핀란드 정부에서 소위 활성화 모델을 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활성화 모델이 아까도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뭐 노동 의욕을 고취하는 뭐 이런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네. 여기서 이제 2018년 1월에 핀란드 정부에서 도입했던 그 구체적인 활성화 모델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실업자가 구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그러니까 순응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뭐지? 영어로는 non-compliance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네. 실업급여의 4.65%를 삭감하는 정책. 근데 만약에 네. 액수가 조금 충분하면 네. 4.65% 삭감 당하면서 구직 노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게 아마 이제 40%도 분기별로 아니고? 하는 거라서 네. 또 나중에 되면 분기별로 또 점점점 할 이렇게. 수 점점, 있는 근데 실험을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채찍을 막 갈겨서 일 안 하냐 이렇게 한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실험에 것 같아요. 실험자들의 그 개입이 일어난 실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곡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내비둬야 되는데. 실험 네. 주체가 사실 이런 걸 해버렸다는, 그러니까 그 그쵸, 정부에서 그렇죠. 이런 걸 해버렸다는 게 네. 사실 문제가 문제가 되고, 되는 거죠. 그거는 네. 개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경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특히나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 관련된 실험을 하게 되면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밀접한 정책이 실험 기간 도중에 있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예, 그래서 켈라의 전 헤드 리서처인 혼카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8년에 이제 추정하기로는 통제 집단의 약 절반이 이러한 새로운 정책 현실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판바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글에서 통제 집단의 약 3분의 2 그리고 실험 집단의 절반이 약간 못 되는 비율, 그러니까 50%는 조금 안 되는 비율이 이러한 활성화 조치에 적용을 받았다고 서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러한 활성화 모델의 도입은 기본소득의 고용효과 평가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분명한데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교훈은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정책의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정책의 변경 그리고 표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설계를 굉장히 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 네. 그러네요. 말이 실험이지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이 아니고 사회 실험이니까 이 점은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그리고 실험을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그 분석할 생각은 때도, 못했어. 아까 그래서 제가 개입 얘기 나올 때도 이건 뭐야 이거 개입하면 이거 왜곡되잖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네요. 아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모두 무작위 추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둘 다 실업자 집단 중에서 뽑았으니까 실험 집단은 기본소득을 받는 것이고 통제 집단은 기존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기본소득을 네, 받는 네. 사람과 기존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이제 비교하는 건데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핀란드는 실업자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실업자인데 실업급여를 소득 연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연계란 건 과거의 소득의 몇 프로 이렇게 그 소득 대체율로 소득 대체율로 해서. 계산이 되죠.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정액으로 되는 기본 실업 보장 Basic Unemployment Security인데 요걸 받는 두 가지 군의 실업자가 있습니다. 2016년 10월 말 기준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기본 실업 보장 요거를 받는 실업자들의 수가 약 한 24만 명 정도. 많다. 네, 그리고 이것도 기본 실업 보장에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네네. 기본 실업 급여라는 게 있고 노동시장 보조급이라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실업자가 약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좀 복잡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소득연계 기실업급여라면은 한국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기존 월급의 몇 퍼센트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또 이것을 받으려면은 기존에 조건들이 있죠. 오랫동안 일을 한다든지 그런 네네네. 노동 영역이 길어. 맞습니다. 조건이 한 7개인가 쭉 있더라고요. 켈라가 보니까. 네. 예. 그럼 기본 실업 보장이라면 뭔가 이게 정액으로 받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네. 소득연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평소에 고용보험료를 계속 내오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unemployment fund, 실업 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말로 같으면 고용보험 기금이죠. 예. 고용보험 기금을 쭉 내왔던 사람은 실업이 됐을 때 그 기금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급여 연계 실업급여죠.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금을 안 내왔던 사람, 가입을 못했던 사람, 우리나라 이제 네네네.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 문제가 있듯이 네네네. 네. 강력한 노조가 없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게 아까 이제 24만 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이런 사람들한테도 실업급여를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켈라, 사회보장청인 켈라로부터 기본적으로 기본 실업급여 또는 노동시장 보조금 이런 식의 형태로 네, 두 가지 형태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급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실업 보장은 뭐 어떻게 뭐 실업 정책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사회보장 정책, 뭐 사회복지 네. 뭐 이런 데 가까운 것 같기도 하네요. 위에 거는 좀 사회보험에 가깝고요. 네네. 뒤에 거는 조세로 인해서 네네네. 하는 사회보험의 보완책이죠, 말하자면. 네, 앞에 것은 뭔가 자신의 기여로. 기여를 네. 이제 그렇죠. 나중에 이제 네. 그 실업이라고 하는 네. 위험이 발생했을 때 네. 거기에 기반해서 받는 거라면은 후자는 말씀하신 대로 좀 그 일반 조세로부터 음. 받는 예. 그런 성격이 좀 이게 나는 복지국가입니다. 예. 그러네요. 우리는 너희 새끼 고용보험료 냈냐? 고용보험도 안 낸 새끼가 무슨 실업급여야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거기에도 또 얼마나 많이 빠져 있어요. 너무 빠져 있는데 우리 복지국가는 지난번에 이렇지 않다. 아르케님하고 그 얘기 했었는데 예, 맞아요. 바로 우리 묘하게 연동이 되네요. 그 얘기 하자마자 박원순 시장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뭐요? 우리가 먼저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이 뒤에서 와서 얘기하죠. 어저께 100분 토론의 안심소득제 논쟁 보셨어요? 아니요. 우리가 이 설가타님하고 2년 전에 했던 겁니다. 네, 안심소득제 안심소득제. 기본소득과 비슷한 거요? 이거 했잖아요. 네, 우리가 예. 2018년 2월에 어저께 그 박기성 교수 네. 안심소득제를 주장했던 박기성 교수하고 등심소득제를 주장하는 우리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예, 나와갖고 이제 논쟁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했던 얘기 또 하더군요. 박기성이. 나 진짜. 그렇구나. 참 어쩌구나. 역시 이러다가 앞서가는 네, 방송임은 네. 분명한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번 무작위 추출의 대상이 된 실업자군은 이 둘 혹은 세 가지 범죄의 실험자가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문제인 건데. 예. 그래서 문제라고 그랬구나. 네, 그 표본 모집단이 핀란드의 전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네.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부분 켈라에 의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 즉 기본 실업 보장을 받는 사람들에서만 추출했어요. 아니 그럼 근로 의욕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 국민적 기본소득의 모집단이 약간 편향되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켈라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실업자 중에서 44%가 소득 연계 실업급여를 받았고요. 네. 평균적으로 한 달에 1,371유로입니다. 네, 액수가 좀 더 많죠, 당연히. 네. 노조도 튼튼하고 좀 더 안정된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좀 많았겠죠.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무작위 추출 대상에서 싹 제외된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기본 실업 보장은 훨씬 액수가 적거든요. 한 700유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실업급의 액수가 적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추출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실험 설계의 경우에 또 마니토바주 옛날에 실험에서 중요하게 발견된 기본소득 수령자들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를 식별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였다고 좀 어려운 말로 포화장소 기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또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령자들의 상호작용 효과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지역에 있는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캐나다 마니토바 주의 민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도핀이라고 하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지급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어떤 통제 지역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주게 됨으로써 상호작용 효과, 공동체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 전국에 걸쳐서 아까 말씀을 하신 기본 실업 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예를 들면 2,000명 이렇게 그러면은 전국 산재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흩어져 2,000명밖에 안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효과나 상호작용 효과를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문화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전혀 알 수 없죠. 거네요. 그거는. 예, 어렵죠. 예.
그럼 첫 번째 설계 변수 전국 실업자로부터 무작위 추출을 했다는 거. 그런데 그 실업자는 실업기금의 돈을 항상 이렇게 돈을 자기가 이제 기여해서 네.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노동자들은 빼고 켈랍으로부터 기본 실업 보장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라미터는 뭐죠? 네, 사실 무작위 통제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많은 인구를 표집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핀란드의 실험 설계는 굉장히 제한된 특정한 목표 모집단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모집단은 2016년 12월 1일 기준으로 25에서 58세 이고 또 2016년 11월 기준으로 켈라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본 실업 보장의 두 종류 아까 전에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본 실업 급여와 노동시장 보조금 중에서 어느 하나를 받는 사람들로 국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그 통제 집단은 17만 3,222명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2,000명은 실험 집단입니다. 그래서 17만 5,222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2,000명을 무작위로 추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 형태로 주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존의 정책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양 집단 사이를 비교해 보면은 기본소득 실험의 효과를 식별할 수 있다 이런 설계입니다. 그런데 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실험이나 뭐 다른 실험들은 좀 참여에 있어서 좀 자발적인 참여의 맞습니다. 형태였는데요. 그런데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참여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되게 됩니다. 이것이 내용이 있죠. 예, 이것은 이제 선택 거부하면 안 되고요. 예, 선택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기본소득의 우호적인 사람이나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여 신청으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기본소득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뭐 실험 집단에 더 뭐 신청을 많이 하게 된다든지. 물론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전체 그렇게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 내에서 또 무작위 추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집단 자체가 그러면은 또 기존의 기본 실업 보장을 받는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 또 이 문제에선 또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편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강제됐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좀 논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실험에서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사실 연구 윤리에서 동의라고 하는 요건을 위배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굉장히 비윤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실험이 법적으로 강제됐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소득 연계 실업급여 제도에 의해서 커버되는 실업자들은 배제가 됐고요. 예. 또 이들을 포함시키게 되면은 또 실험 설계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액수도 다르고 사람들마다 액수 받던 게 다르기 때문에 이 실험 참여로 인해서 기존의 경제적인 또 재정적으로 더 열악해지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이 실험을 설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엄청난 고소득자가 또 있다. 네, 가깝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은 사실 굉장히 장기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좀 문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보편적으로 목표 모집단을 삼는 것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소득 가구들이나 학생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25세 미만 실업자들 뭐 이들이라도 좀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거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기대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 실험이 이렇게 효과 면에서도 주된 효과를 고용 효과만 보려고 했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 초점 자체도 장기 실업자에 주로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녹색연맹이나 좌파동맹이나 또는 뭐 다양한 경제학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게 된 것이죠. 네.
그럴 수 있겠다. 진짜. 두 번째 기준은 25세에서 58세. 그러니까 킬러로부터 기본 실업 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실험 대상을 좁혔다는 건데요. 그럼 세 번째는 뭐죠? 네, 세 번째는 기본소득의 지급 수준 그리고 기본소득의 수령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소득이나 기타 사회수당들 그리고 조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것인데요. 애초에 연구 컨소시엄은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들을 포함하는 실험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단지 월 560유로의 단일한 부분 기본소득 모델만을 실험하기로 결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수준은 노동시장 보조금이나 기본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기본 수준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월 696.6유로인가 그런데 20% 정도를 원천세로 떼기 때문에 그러면 이 560유로와 거의 같은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준이 너무 낮다고 자주 비판을 받았음에도 또 기본소득 수령자들이 여전히 최종 의지처로서 사회부조를 지급받을 자격은 여전히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급여와 같은 또 다른 형태의 복지급여들을 지급받을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실험 모집단의 약 3분의 1이 약간 넘는 사람들이 사회부조를 지급받고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56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7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네. 이게 수입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자들 중에는 사회부조나 다른 복지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의 또 다른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기본소득이 유급 노동을 포함한 사적소득에 이 있으면은 그 위에 얹어지는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현재의 사회보호에 내재한 실업의 덫과 빈곤의 덫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설계사님 지금 소개해주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소득 도입되면은 이제 다른 이제 사회보장 정책들이 다 흡수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매번 이제 복지에는 찬성하면서 이렇게 반대하는 그룹들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예.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약간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기존의 실업급여를 기본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열심히 일했을 때 네. 상당한 비율을 뭐 세금이라든지 뭐 네네. 이제 사회보장 기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게 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소득의 이제 실험 집단 여기 실험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더 많은 액수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네. 추가적인 뭐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게 되었을 때.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회부조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 그 실험 집단에서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통제 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는 네네. 다른 사회부조 제도를 받게 되는 금액은 그건 오히려 적을 수 실험 있죠. 집단이 적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것이 그렇죠. 이제 예비 보고서에서도 그런 통계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 집단들이 통제 집단보다 확실히 추가적인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었을 때 유리한 것은 맞지만 다른 기존의 사회부조제도와의 이 연계 때문에 그 차이 자체가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두 개를 종합해서 봤을 때에는 네네. 우리가 참가세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종합해서 봤을 때도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예를 들면 10% 정도는 더 유리한 것으로 뭐 얘기가 되긴 당연히 합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네네.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이 생겼다고 감액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그 점이 실험의 주요한 포인트였을 것 같거든요.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문제도 자주 논쟁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기본소득이 과세했어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았고요. 아하.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월 560유로인데 과세하지 네네. 않는 기본소득과 월 696.6유로인데 20% 원천세를 뗀 금액이 거의 일치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한 그렇게 거죠. 설명하셨구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핀란드 실험에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주요한 문제가 바로 실험 집단에 속한 2,000명의 세금에 대한 처리였는데요. 결국 네네. 이것이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핀란드 실험에서는 기본소득을 세금 목적에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면세 소득이 되겠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파라미터는 무엇일까요? 네, 네 번째 파라미터는 핀란드 실험이 2년 동안 진행이 네.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다른 실험들 같은 경우에는 뭐 3년이나 4년이나 뭐 이렇게 진행된 것도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좀 짧은 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가들은 2년 동안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두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중요한 행동 그리고 태도의 변화들이 낫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좀 새로운 생활 환경들에 적응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단지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2년 후에는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꾸는 어떤 결정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렇죠.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업의 덫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덫들에서 단기적인 변화조차도 일부 개인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을 때보다는 좀 다양한 뭐 기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양한 기본소득 관련된 다양한 실험에서도 보고되고 있다시피 좀 단기간의 실험에서도 뭐 스트레스 수준이 줄어든다라든지 뭐 정신질환과 관련된 상담 횟수가 줄어든다라든지 뭐 웰빙이 증가한다라든지 이러한 네네. 건강과 웰빙 관련된 효과들은 분명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실험에서도 이런 것들은 발견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좋네요. 그 설가타님이 실험의 주요한 파라미터 4개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전국 단위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 추출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25세에서 58세의 기본 실업 보장을 받는 실업자라는 특정한 목표 집단을 설정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560유로의 부분 기본소득 실험의 한 종류 종류가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종류 하나였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실험 기간이 2년으로 짧았다는 네. 거죠. 실험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한계가 뭔지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실험 결과 뭐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하실 텐데 2부에서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